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 인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은 이게 원선거 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게 해주면 제가 목이 좀 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에서 보신 거 있을 텐데 제가 뭐 얘기하면 그냥 한 번만 해주세요. 세 번 하지 말고. 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바로 여러분과 같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올해 3월 9일은 우리 주인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우리 주인들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들,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나갈 충실한 유능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께서 내가 지금 김밥 팔다 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팔아야 되는데 저를 만나서 본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도 한번 하고, 대통령 꼭 돼서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들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조그마한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명예나 정치인들의 권력 행사를 위해서, 또는 측근 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을 혼내고 벌 주고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바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이 맡긴 일을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성만 이 동네 국회의원이신데, 이성만 화이팅! 이성만 잘생겼다! 국회의원 약속 잘 지킵니까?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부평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시당위원장님, 우리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님도 약속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유능한 인재 맞습니까? 옆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네! 제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네! 나를 위해 이재명! 인천을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경제 이재명!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자,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일을 대신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할 국민의 충실한 일꾼이 될 사람이 바로 정치인들이고, 그 모습들 일꾼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해야 될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으면 똑같은 조선에서 세종이 있을 때는 조선이 흥했지만 무능한 선조가 있을 때는 침략을 당해서 조선의 민중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최종 책임자 대통령이 역량 있는 사람인지 청렴한 사람인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가 바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의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첫째, 바르고, 둘째, 능력 있고, 세 번째, 희망을 만들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경제를 살릴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제가 세 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하는 대로 했는데. 누군가의 사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복수혈전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나누고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1000번도 하겠습니다. 1000번만 번. 나중에 한 번만 한 번 더 이재명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하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사관님도 계시고 그걸 더 해야지. 대신 일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일을 맡기고 권한을 부여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동네 사람한테 돈 10만 원을 빌려도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적 약속을 해도 안 지키면 혼나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강제로 뺏기고 잘못하면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정치에서는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아무리 안 지켜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문제이긴 한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첫째, 약속을 안 지키면 책임을 묻는다. 다음에 바로 떨어뜨린다. 맞아. 두 번째, 다음에 나올 때 너 전에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앞으로 하는 약속 믿을 수 없다. 너 안 뽑아준다.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치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 신뢰는 어디서 옵니까?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 일관성에서 옵니다. 세 번째, 옛날에 뭘 했느냐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거짓말쟁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는 소리가 말이 안 될 때. 아, 어제 봤더니 해가 서쪽에서 떠가지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재명이가 돈을 20억을 뭐 어디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녹음을 했어요. 야, 이재명이가 돈 20억 받았다는 얘기 너 들어봤니? 나 잘 모르겠다. 아니, 한테 받았대. 녹음했어요. 아, 이 녹음을 가지고 녹취록이 있다.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이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그리고 그 둘이 녹음한 사람끼리 확인했어요. 아,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고발했어요.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녹취록도 나가서 아, 우리끼리 그냥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는 사람이 다음에 또 합니다. 맞죠? 두 번째,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맞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지요?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이 가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가리지 못하고 또는 가리지 않고 내 편이고 내 색깔이 똑같으니까 무조건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찍어 놓으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 입습니까? 국민들이 피해 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말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200만 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된다. 최저임금은 줘야 되지 않냐. 그 청춘에 남들은 군대 안 가는데 왜 내가 이 청춘의 시기에 2년 가까이 복무해야 되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보상을 해주자 했더니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 200만 원 바로 할게. 밑도 끝도 없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상무돈으로 들어. 자, 지금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그래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고도 성장기에 기회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맞아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했고,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서 나름 다 성공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공정성을 놓친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세상이 불공정해지는 걸 방치해가지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성장이 정체되고 기회가 줄어드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싸움이 났어요. 남자 여자 갈라서 싸우고 수도권 청년하고 지방 청년이 갈라져서 싸우고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편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른 먹어야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목이 아프다. 이럴 때는 둥지 안에 있는 청년들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야 누가 둥지 밖으로 떨어져서 죽을래? 라고 하는 걸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너네 편 갈랐지? 그래 아 너 좀 약해 본다 네가 확 떨어져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둥지를 넓히려고 떨어져도 죽지 않게 옆에서 어떻게든 받쳐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어떤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다고 기능을 바꾸면 되지요. 기능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 평등 가족부 이걸로 바꾸자. 얼마나 좋아. 남성, 여성 굳이 붙이지 말고 성평등 중요하지 않냐? 평등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거 할 조직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평등 가족부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미쳐버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고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윤석열 공약은 개빵이요.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다. 자, 마지막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에 맹세코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성을 갈겠다. 다 하는데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떡할 손을 거예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통째로 맡기고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아예 그 대통령에게 완전히 맡기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 돈 빌려가가지고 야 오늘 저 구조금 내야 되니까 좀 대신 내주라 내주는데 그런 거 아이고 내 전에 그랬지 잘 갚는 사람하고 그래 해놓고 한 번도 안 갚는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지 말아야죠. 그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지는 과거에 그가 그 약속을 지켜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삶은 누군가의 미래는 그의 과거를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본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는가를 가지고 앞으로 약속을 지킬지를 판단하십시오. 제가 숫자 하나 수수께끼 낼게요. 96.1, 94%, 98.1%. 이게 뭔 숫자입니까?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그런 거다.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장품을 쓰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이상한 마음만 먹으면 누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런데 넘어갈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조폭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렌트카 해가지고 이런 거 저기 페이스북에 올라간 걸 가지고 이 돈이 바로 이재명 준 돈이란다. 이런 거 폭로하는 집단. 이재명 아들이 무슨 입시를 부정을 저질렀더라. 이런 거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우리 아들 지금 집에도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집단한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멸종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에 영흥발전소,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는 미세먼지 나와서도 없애야 되고 숨막혀서도 없애야 되지만 앞으로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면 유럽, 미국 수출길이 막혀요. 맞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고 부담금을 올려야 되고 산업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걸 견뎌야 돼요. 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러려면 우리 물가 오르는 만큼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말입니다. 정치 리더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프면 수술을 하자. 돈이 없으면 죽는 것보다는 빌려서라도 수술을 하고 더 건강하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야 우리 힘드니까 탄소 감축 목표 줄이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탄소 감축 목표 2030년에 40%까지 감축한다. 유럽은 60% 70% 감축한다는데 40%만 감축하면 그 차액만큼을 유럽, 미국에 수출할 때 수출 부담금으로 그 나라에 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집니다. 맞습니다. 40%도 많으니까 힘드니까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건 누군지 아세요? 윤모 씨.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고.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나 미래를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해야 될지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아무 대책 없이 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책임자는 유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대충 누구 시켜가지고 전쟁이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재 이재명만 전쟁이한테 물어보면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방향은 정하고 좋은 인재를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 쓰고 좋은 정책이면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한 것도 갖다가 쓰고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유능해야 되는데 가장 유능한 리더가 누굽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면 안 돼.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족실 없애버린다고요? 어이구 참 미쳤어. 내가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에 배경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휘 잘못해가지고 세월호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유. 그러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배경 없애버려. 근데 재밌는 거는 배경 안 없어졌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없애버려. 배경이 잘못했어. 진짜 누가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지휘관이 잘못한 겁니다. 지휘관이.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지. 그 제도를 없애버리고 뭘 없애버리고 뭘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나라로 갈 것인지 이런 미래에 관한 얘기 정책에 관한 얘기 과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더 잘할 수 있냐 이런 걸 겨뤄야지 맨날 누굴 찾아가 보복한대요.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나 자신 내 가족들의 그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누구하고 사이가 나쁘고 좋고 누가 무슨 색깔인데 무슨 색깔이 어떻게 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남의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재명! 국민 스스로를 위해서 유용한 선택을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완전히 차은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제가 저는 이재명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수저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맨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거의 탄압, 공격, 불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서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상검사를 할까, 거의 인권변호사의 길로 갈까. 인권변호사 하면은 누가 돈도 안 빌려줄 것 같고 일도 안 맡길 것 같고 25살에 개업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한 6개월, 1년이라도 그냥 현직 하다가 나가면 정관이라고 돈 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올 자신이 없었어요. 들어가면 제가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작년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 남는 말이 뭐였냐면 변호사 그거 절대 굶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러자 변호사 그랬는데 제가 채파란 25살, 6살 변호사 돼가지고 성남에 가봤더니 맨날 노동쟁이 뭐 집회 한번 했다고 잡혀가고 어디 학교 앞에서 뭐 시위 한번 했다고 잡혀가고 그런 사람이 숲에 늘어져 있는데 경찰서 가니까 변호사한테 면접을 안 시켜줘요. 불법으로. 법정에 가니까 수갑 채워놓고 판사들이 거의 반 신문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어긋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경찰서 앞에 밤새고 싸우고 했더니 저를 엄청나게 미워하더군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시민운동 이걸 하면서도 정파도 많이 생기고 어디 제가 뭐 저보고 정파 많다고 욕하고 그러는데 공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 큰 일을 겪은 게 부동산 투기꾼들이 분당의 정자동을 땅을 사가지고 주상복합 지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길래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업무시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취직해야지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그냥 강행이 되고 저는 그거 막다가 KBS의 PD께서 저하고 인터뷰하다 전화 오는 걸 받아가지고 뭐라 한 걸 그냥 옆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시켰다. 내가 공범이다. 이래가 제가 싸우긴 했는데 결국은 제가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내가 이 얘기했다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시립의료원 지금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정말 시립의료원. 사람들이 병이 나도 갈 데가 없다. 응급센터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동네에 공공의료원 하나 만들자. 인천 시립의료원 만들듯이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그거 하나 만들자고 했더니 그거를 갖다 날치기로 폐기를 해가지고 같이 울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번째 또 올렸어요. 내가 시장이 된 다음에는 저는 지하철 계단 밑에서 명함 줬다고 잡혀가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았어요. 상대방 후보는 지하철 타고 뿌려도 괜찮더만. 여 군위에 가서 막 뿌려도 괜찮은데 나는 요 계단 내려가서 명함 줬다고 제가 벌금 50만 원 받았어요. 내가 시장이 되고 나서는 나는 시장, 정치인이 주어진 권한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 세금 떼먹는 사람 다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또 무임승차하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엄청 미워해요. 맨날 수사, 조사, 감사. 하도 견디다 못해서 광화문에서 농성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은 우리 편입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냥 이재명 저 나쁜 놈 그냥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니까 제가 무슨 악마가 됐어요. 제가 악마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안 본 사람들은 머리에 분명히 뿔이 나고 눈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성격도 겁나가지고 꼭 무슨 마귀처럼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생겨요. 왜 그렇게 됐느냐.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공직자고 똑같은 시민운동가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많이 가혹하게 했을까. 제가 기득권에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형님도 좋고 동생 좋고 자 우리 같이 나누자. 대장동 그래 네가 개발해라 허가해줘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공공개발 안 해 민간개발 다 해 했으면 악수 받고 아마 제가 대접도 잘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악착같이 되고 그거 절대 안 된다. 대장동 여기 한 그때 당시 예상으로 한 6, 7천억 남을 텐데 그걸 왜 민간 개발해서 다 먹냐? 공공 개발하겠다. 그랬더니 4년 동안 괴롭혀서 못하게 해놓고 결국은 그래도 공공 민간 합동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하되 70%를 내가 환수했어요. 사라졌습니다. 5,500억, 5,800억을 환수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게 4,000억이라는데 원래 예정된 게 1,800억 아닙니다. 50억. 성남시가 5,500억, 그 사람들이 1,800억,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되고 나는 성남시는 한 푼도 안 되고 망하든 흥하든 무조건 이거는 확보하는 거면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람 새끼도 아니고.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요.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정대비 말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장동 개발 LH가 하고 있을 때, 이거 LH 포기시키겠다고 그 땅을 다 사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00억이나 들여가지고
LH가 공공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민간개발하겠다 땅 산 사람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LH는 포기시킨다. 샀어요. 부정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부정대출을 받았으면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사저축은에. 근데 요것만 쏙 빠졌어요. 요것만 그냥 남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나와서 LH를 포기시켰어요. 뇌물 주고 해가지고. 제가 재수없게 그 사람 입장에서 당선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시장이 돼서 당연히 공공개발하죠. 왜 그 사람들한테 주겠습니까? 4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혔잖아요. 국민의힘이 시의회 동원해가지고. 그래놓고는 이 돈 이익 본 사람 누구예요? 국민의힘 사람들이죠. 50%. 50억 그래. 100억 받은 방목 무슨 부부가 아예 대놓고 고문료라고 몇 억씩 받아가. 박상도 50억 수사하라. 네. 원유철. 근데 제가 이 개발 과정에서 보니까 4,400억을 확보하고도 보니까 약간 땅값이 오른 기미가 보여서 제가 1,100억 더 부담시켰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5,500억을 했어요. 나중에 300억 더 뜯었어요. 잘했어. 그랬는데 세상에 이걸 가지고 왜 이재명만 수사하는 특검하자. 이재명만. 그리고 특검은 우리가 임명하겠다. 그런 집단이 있어요. 됐거든. 이런 집단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 경영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이 가려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득권들하고 자꾸 다투고 자꾸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상처도 많고 이미지도 나쁘고 그렇지만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깨어있는 여러분들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합의 얇아요. 그럴 땐 여러분 해야지. 안 그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꽤 오랜만에 저희가 메타버스로 지역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보고 힘이 많이 납니다. 제가 정말로 괴롭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되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기초단체장 출신의 학력도 뭐 별거 볼 거 없고 출신도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시다. 제가 국민을 믿고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한 선조들의 말을 믿고 여러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보님 이동하시겠습니다. 후보님 이동할게요. 준비합니다. 아,
조금만 들어가 주세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애기. 아니. 아까 애기랑 그만 미십시오. 뒤로 조금만. 밀지 말고. 됩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이거 누가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상회장님.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15일, 12일 여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세 심판 청구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인데 조세 심판원에서는 이 법률에 위반 여부는 헌재나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지 본인들은 이제 판단할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2021년 7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어서 2021년 11월 22일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오늘 첫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공방이 있었고요. 재판부는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보는지 우선 그걸 알려면 이 종부세의 취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소송에서 오늘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고액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론지상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1년 종부세 그 납부 의무자가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소수는 아니거든요. 뭐 우리 국민 5천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납부 의무자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국민들의 8% 내지 10%가 이 종부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종부세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급격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2017년도랑 2021년도 불과 4, 5년 사이에 종부세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비교해보면 이 주택부문 종부세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총 부과액이 3,8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게 5조 7천억으로 상승이 됩니다. 14배가 증가합니다. 세상에 어떤 세금이 불과 몇 년 사이에 14배가 상승이 됩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종부세 부과로 인한 정책 효과조차 의심치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종부세 인상, 이 부과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의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부세 부과로 인해서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부추겨서 부의 대불림을 가속화했고요. 그리고 그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시켜서 빈익빈 부익부를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도 속출했습니다. 그 1주택 연금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만으로는 종부세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지방으로 쫓겨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골집 물려받았다가 종부세 폭탄 맞는 경우처럼
정부에서 뭐 이런 거 일부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 보완조차도 땜질식으로 해서 제대로 보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종부세는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을 국민이 예측할 수 없게 과도하게 인상시켜 부과한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위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헌재로 신속하게 넘겨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조정이나 경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2, 3년 사이에 수십 배를 부과하면서 경과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신뢰원칙에 위반된다.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공시 가격을 해마다 5%씩 인상을 하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이른바 시가에 맞춘다고 해서 거의 100%까지 2018년에서 85, 19년 85, 20년 95, 90, 21년 95. 그래서 뭐 내년에 올해 같으면은 100%에 달하게 됩니다.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실제로 팔아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면은 100분의 60에서 부동산 가격의 시장의 변동이나 재정 수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격이 오르면 60% 쪽으로 낮추고, 가격이 내리면은 100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보유세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놓은 것인데, 마치 행정부가 그 시가에 맞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전차적으로 55%씩 해서 100%로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법률은 조세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가 정하도록 있는데, 행정부가 공시가격부뿐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마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것을 세금을 부동산 정책에 결부시켜서,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을 결부시켜서 사실상은 그 징벌적인 조세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나온 것처럼 그 토지 가격 한 가격을 한 주택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무려 9배 가까이 1년에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보유세의 성격이 어긋나서 실질적인 이득을, 소위 말하는 압살적인 과세, 보유 한 주택을 보유한 것도 압살적인 과세를 해서, 이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동산 보유세가 이중과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유세를 재산이 소유한 것에 부과하는 것이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이 소지한 것. 그래서 그거는 지방세의 경우인데, 그것을 가격을 기준해서 국세인 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보유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나라는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국가의 경우에도 보유세를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하고, 취득세에 해당되는 것도 보유세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감안해서 부과합니다. 보유세는 하나만 일률적으로 저율로 부과하는데, 이중으로 보유세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과세고, 양도소득세와하고 실제로 실현이 일행됐을 때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보유세를 또 부과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위헌성이 큰 것은 실현되지 않는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 보유 수, 그리고
그 토지 가격, 공시 가격에 따라서 또 법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하게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득이 안 돼 있는데 실현되지 않는 이익인데도 누진적으로 초과 누진세를 고지하는 것은 이것은 응능 부담이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최소한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법률이라고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를 내고 그 종부세를 낸다고 하면은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세가 어떻게 정상적인 보유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금을 통해서 그 가처분 소득을 그냥 갈취하는 거와 국가가 갈취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